네, 요즘 또 급격한 등락을 보이는 것이 원자재, 이 상품 시장이죠. 원자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에 따라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의 이석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시장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다음으로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개별 기업의 이슈로는 또 폭스바겐의 염리 그렇죠. 파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디젤 자동차에 대한 또 불확실성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국면. 네.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요? 백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요? 어떤 그렇습니다. 연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지금 유럽 쪽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최근에 그 디젤 차량의 어떤 저감 장치에 대해서 네. 조작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유럽 증시까지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그 플래티넘, 즉 백금 가격까지도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한때 상반기만 하더라도 금값보다 더 높았던 백금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오면서 한 $950대까지 내려와 있고요. 금값은 지금 $1,150 정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훨씬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그 경유 차량에 사용되는 그 촉매 장치로서 이제 백금이 사용되는데, 향후에 디젤 차량에 대한 인기가 떨어질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백금 수요가 감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가격 하락에 이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향후에 만약에 디젤 차량에 대한 어떤 그 감시를 더 강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백금 수요는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네.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금 가격이 추가 하락할지 향후에 다시 반등할지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더 하락하는 국면, 즉 한 $900대 초반이라든지 $800 후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은 $950 정도, 온스당 $9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했던 그 백금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 있겠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바닥을 찍고 또 반등에 성공을 할 것이다. 백금 가격 동향을 먼저 또 알아봤습니다. 네.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 전반적 자산 시장의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좋게 표현하면은 글쎄요, 질서 있는 후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쁘게 좀 표현한다고 하면은 장기 조정의 서막에 들어온 것 아닌가라는 이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질서 있는 후퇴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 장기 조정의 서막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그 신호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경기 선행 지수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 고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신흥국 신용 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들도 역시 그 악순환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최근에 그 무디스 발표에 따르면은 그 브라질에 이어서 터키와 남아공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도 사실상 정크본드 등급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런 리스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최근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에서 나왔지만은 그 캐터필러라는 그 제조업체 있죠. 네. 중장비 제조업체 같은 경우 큰 폭을 하락했는데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역시 그 최근에 나타나는 글로벌 제조업 지표의 하락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고용 감소 다 같은 측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의 후퇴 국면으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험 자산의 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S&P 500 기준으로는 연초 대비 지금 한 6%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전과 달리 회복 속도가 현재 낮았다는 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자산 배분의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 방어 업종과 기금속 그리고 단기채 비중을 좀 더 확대하는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으로 좀 이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시황을 이야기할 때 또 많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국제유가의 등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등락폭이 넓어지자 또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 에너지주의 움직임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에너지주 최근에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실적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 유가가 좀 반등을 했긴 네. 했지만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높은 상태고요.
지금 WTI 기준 배럴당 한 45달러 정도에서 지금 그렇죠. 움직이고 예. 있죠. 최근에 나온 그 자료에 보면은 S&P 500의 2분기 어닝스 결과를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한 1.4%로 소폭 증가했는데요. 좀 부진하죠. 주범 역시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섹터의 큰 그 하락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에너지 섹터는 무려 어닝이 한 5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에너지 기업의 신용도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과거 그 서프라임 사태 당시에 부동산 관련 부채만큼은 아니더라도 에너지 기업 부채 역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덩치가 작고 레버리지가 높은 원유 생산 기업일수록 줄도산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의 위기인 것만큼은 분명한데요. 하지만 이쪽에서도 대마불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소위 그 에너지 메이저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 및 저장, 정제 및 판매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어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여기서 그 기회가 창출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BP 같은 기업의 주가를 보면은 영국 증시 지수에 비해서 형편없는 성적을 보이고 있죠. 당연한 결과입니다만은 컨트레리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그 에너지 기업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한 10 정도로 매우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스트롱 바이 의견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숫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에너지 생산 기업들의 그 시체가, 즉 좀 더 이제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에너지 기업들의 어떤 시체가 증가할수록 네. 예, 이런 메이저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향후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이런 에너지 메이저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국제 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또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가운데서도 대마불사 논리는 미국의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알아본 것이 미국이 연내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라는 옐런 의장의 이 연설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뭐 큰 틀에서의 우리가 시사점을 얻는다면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글로벌 투자 전략에 있어서요. 네. 기본적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는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언제 그리고 얼마나 올릴 것이라는 건데 네. 언제도 사실은 이제 거의 결정된 거로 보입니다. 그렇죠, 연내. 예, 연내에 올릴 걸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냐를 봤을 때는 그 소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정상화라고 보는데 저희는 시장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2% 이상까지는 올릴 것이다라고 네. 2017년까지 한 그 정도로 올릴 거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이 금리 인상 국면이 좀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펼쳐질 가능성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오늘은 일본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 엔화와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몇 년간 가장 많이 오른 증시는 단연 일본 증시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2년 초 니케이 지수는 9,000포인트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2만 포인트도 넘었다가 최근에 좀 17,000포인트대로 좀 내려와 있죠. 네. 일본 증시의 르네상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좀 더 좀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엔화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생적으로 일본 증시는 엔화 약세가 증시 강세를 동반하는데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달러당 80엔대에서 120엔대로 50%가량 절하되면서 증시 강세가 이어진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실시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엔화 강세입니다. 실제로 8월 중순 이후에 엔화는 달러당 125엔대에서 119엔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 증시 약세는 명약 가나해지죠. 같은 시기 니케이 지수는 25,500포인트에서 17,500포인트대로 밀렸죠. 자, 투자 포인트는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런 시기가 지속된다고 봤을 때 우리의 선택은 엔화 강세 그리고 일본 증시 약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엔화에 투자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좀 더 위험 선호형 투자라고 한다면은 엔화를 해지하지 않으면서 일본 증시 약세에 베팅하는 상품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는
킨덱스 일본 인버스 ETF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요?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증시에 상장돼 있고요. 네. 엔화를 해지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일본 증시 약세에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투자자한테도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네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는 울트라 쇼트 MSCI 자팬 ETF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일본 증시 약세 시 2배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엔화에 해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엔화 강세까지 또 이제 염두에 뒀을 때는 추가 그 어떤 수혜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이용하신다고 한다면은 네. 일본 주가가 하락하고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가는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스마트하게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좀 더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 기준으로 보자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도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또 엔화 강세를 보일 것이고 일본 증시 더 내릴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자라는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의 이석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